집값 떨어지면 절대 안 되죠. 심지어는 되게 웃기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다 하면서 갈아타기 하면서 계속 집값 올려가지고 갚아가면서 자산 불리면 된다. 일본 버블 때 하던 짓이죠. 따라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댓글들 달아주셨으니까 뭐 대꾸할 가치도 없고요.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이 꼬이고 있고, 말이 그렇게 꼬인다는 거 방금 전에 본인이 했던 말 바로 번복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 전에 집값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질문하는데 여기 집 사도 돼요? 거기 집값 오를 동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 말에 신빙성이 없죠. 그런 것처럼 물론 상황이 변해서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그 말이 답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일단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부터 세입자들까지 피해가 가죠. 그러면은 건설사의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유동성이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건설사가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언론은 광고비를 못 받게 되죠.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조언해주고 그런 것들 받죠. 건사년, 주사년 이런 데는 다 저기 건설사에서 만든 단체인데 당연히 건설사 편이죠. 그러니까 다 그런 단체들이 주도해서 언론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른다. 악재가 나오면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꼬이고 있다. 자, DSR 안 풀면 집을 못 산대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DSR 안 푸니까 주택거래가 안 나오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멀어진다. 근데요, DSR 풀라고 말하는 언론들은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DSR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시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거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러니까 시초가 됐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바젤 3 협약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IFRS9에 미래 손실 대비를 해야 된다.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미래에 손실 날 것까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DSR이죠. 왜? LTV는 담보 가치고 DSR은 소득 대비죠. 그렇다면은 담보는요, 가치가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담보 믿고 돈 빌려줬다가 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요, LTV를 120% 내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빌려줬다가 망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MBS 증권 찍고 뭐 CDO 찍고 그래가지고 유동성 또 늘려서 또 빌려주고, 그러니까 빅쇼트 영화 보시면은 개 이름으로 했는데도 어쨌든 이 사람이 못 갚아서 집으로 해서 하면 집값 올랐을 테니까 우리가 개 이득 하면서 개 이름으로 해도 빌려주고, 그렇게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직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5채까지 집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망했죠. 그래서 DSR이 도입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DSR이 도입이 일찍 됐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 영향에서는 2015년부터 금리 인상, 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간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DSR이 언제 도입됐어요? 21년 7월에. 너무 늦게 도입됐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 넘어갔고 가처분 소득 대비는 200% 넘어갔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은 각자 1.5배 이상으로 불죠, 가계부채가. 그런 상황인데 DSR을 풀래요. 안 풀면 못 산다. 그러면은 DSR을 안 풀면 집을 못 산다는 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아까 DSR 규제 강화를 했는데 집 사는데 영향이 거의 없다. 왜냐면 이미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 기사 똑같이 차주가 2배 이상 대출의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 이거는 수요 부분에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미 수요들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요, 수요가 아니라 사놓은,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매물 경쟁이 심해지면은 급매, 투매도 나올 수 있다. 특히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방 요인들, 금리 인상이라든가 DSR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어렵기 때문에, 이미 거래가 안 나오고 이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데 영향은 별로 없다. 왜? 이미 거래가 박살이 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라간대요. DSR 규제로 돈이 없고 금리 인상으로 부담은 늘어나지만 이미 돈 없고 이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미. 그런데 왜 전망이 올라가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심리지수가 올라가고 이게 될까요?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심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미 거래량은 박살이 나고 있죠. 아 3, 4월에 잠깐 반짝했어요. 잠깐 반짝했는데도 1000건대예요. 그리고 5월 거래는 400건도 안 나옵니다. 5월 18일 기준으로 400건도 안 돼요. 이거 많이 나와도 절대 2000건은 나올 수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미친듯이 거래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미친듯이 거래하자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5월에 금리 인상 확정이고 7월에도 금리 인상할 건데 18월 중에 빅스텝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사고 있죠. 근데 심리가 어떻게 올라가죠? 저 심리를 도대체 뭘로 조사하느냐? 어디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심리죠. 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뭐 역설 이야기하고 있는데 5월 심리 나와봐라. 4월 심리 나오니까 지금이 기회죠. 5월 심리 나오기 전에. 그리고 강남 상구 똘똘한 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강남 상구는 꿋꿋. 강남의 똘똘한 채 이야기하는데 강남 3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강남 서초보다 더 비싼 용산 송파. 믿을 건 강남 3구 아파트. 그러면서 강남 3구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강남 3구에 문제가 생겼어요. 송파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파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상극지인 강남이나 서초까지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토사구팽이죠. 다 같은 강남 아니다. 강남 서초만 오르고 지금 리센츠 헬리오시티 이런 데 떨어지니까 송파 강동 탈락. 이제 강남 서초만 빼자. 강남 서초는 상승하지만 송파는 하락. 옥석 가리기다 이제 또.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구가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구멍이 났어요. 여기서 지나가던 새가 박아가지고 갑자기 DSR이라는 새가 박고 금리 인상이라는 새가 박아가지고 기구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래주머니를 버리죠. 모래주머니 같은 게 뭐예요? 언론에서 모래주머니처럼 하찮게 실었다가 하찮게 버린 그런 데가 의왕, 동탄, 광교, 평택 이런 데들. 그러다가 보면 가지고 있는 귀중품도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 기구 타고 날아가는 이유가 여기다가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이런 거 팔려고 갔어요. 그러면은 무게는 나가는데 지금 모래주머니 다 버려도 안 돼요. 또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버려요? 동부터 버리죠. 이런 데가 어디예요? 강북. 그러다가 지금 이제 판교, 송파 버린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 버려야죠. 여기까지 하라서라도 가려면. 남은 건 여기다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굳건하던 송파가 떨어지니까 바로 버려요? 그럼 강남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지. 한 방에 7억 진 분당하면서 뭐 일기 신도시 돈 되고 매물 없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굳이 분당하고 일산을 띄우죠. 그러면서 분당하고 일산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막상 현지 가서 조사해봤어요. A공인중개사 대표는 뭐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1, 2억 높게 매물 내놓고 있으면서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 이게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8년 사람만 넘쳐나고 있다. 이게 현지 인터뷰 내용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시행돼서 하반기에 재건축하게 되면은 지금 하반기까지 몇 달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로 밀렸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식을 상황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정이 밀려서 저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공공 재건축이랑 똑같은 법이다. 용적률 500%까지 올려봐요. 탁장 아파트 만들어서 교통 불편하게 만들고 거주 여건 불편하게 만들고 일조권 침해 당하고 그런데도 돈은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면면히 뜯어보니까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는데 그것도 다 올려주는 거 아니고 역세권 일부일 뿐이고 그것도 올려주는 만큼 기부 체납 50% 해야 되고 공공 재건축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공공 재건축 때 죽어라 까더니 이걸로 집값 오른대요. 그만큼 지금 집값 올라갈 요인이 없다. 저걸로 오른다고 할 만큼. 그리고 하반기로 밀린다는 거 저게 정말 좋은 법이었으면 하반기로 밀리면은 더 비싸게 팔기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매수할 기회다라고 해야 되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 문의가 없다. 벌써 실체는 다 드러났다. 근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다주택자 기준이 48.3%가 3채 이상이니까 2채까지는 다주택자로 해주지 말자. 미친 소리 아니에요. 왜? 1가구 1주택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1가구 2주택까지는 1주택자처럼 허용을 해주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4인 가구예요. 돈이 많은데 세금 내기가 싫어. 그래서 4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세금이 막 세지고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하는 이유 이거예요. 1인 가구 4개 만들어 놓고서 1가구 1주택씩 분배해놨어요. 그런데요 4인 가구가 1가구 2주택까지 가능해지면 2 해가지고 4인 가구는 최대 8주택까지는 합법적으로 1주택 취급받으면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진짜 그 가구가 3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유도를 했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1가구 4주택까지가 은근 봐주던 게 1가구 8주택까지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양성되는 게 훨씬 더 심하겠죠.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규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송영 돌았어요? 딴 데도 아니고 저기서. 저러면 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똥망하기 딱 좋은 방법이지. 일관성도 없고 기대감도 져버리고 DSR 강화와 보유세 강화를 IMF에서 집값 낮추려고 요청을 했는데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해준다는 거 집값 올리겠다는 소리죠. 미친 거 아니에요? 요건 말할 것도 없고 증여세 면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하겠다는 이야기죠. 세금 안 내고 아주 다주택자들 판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집값 떨어지면 안 되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다주택이고 지들이 비싼 집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빅스텝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집값 떨어지면 안 되죠. 빅스텝 가장 걸림돌인데 DSR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빅스텝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일이죠. 거의. 이 이야기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가능성 크지 않아. 인터뷰 빨리 해가지고 뭐예요 보면 증권연구원, 투자연구원, 투자증권연구원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 저 발언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빅스텝을 해야 된다. 그럼 빅스텝을 했겠죠. 근데 왜 빅스텝 이야기를 했을까요? 금리를 많이 막 올려가지고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걸 원해요. 사실은 높으신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요.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환율이 폭등을 했죠. 환율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환율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5월에 당장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당장 빅스텝을 한 준비는 안 돼 있다. 미국에서는 6, 7월에 계속 빅스텝 한다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리 말로 억제해 놓는 거죠. 심리.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이야 이렇겠죠. 근데 6월이나 7월쯤에 미국에서 빅스텝을 해요. 근데 7월은 그래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6월엔 대응이 안 돼요.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6월에 환율이 폭등해봐요. 그래서 요 심리에 완전히 쓸려가서 빅스텝을 진짜 7월에 합니다 해도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7월에 빅스텝 해야 돼요. 집값, 주가 이런 거 볼 때가 아니라 지금 물가 환율이 최우선 과제예요. 왜냐면 환율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저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아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물가지표.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물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고 있죠. 둔화 가능성 커지고 있죠. 국내 경기의 흐름. 환율 폭등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밑밥은 깔아놨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능하다. 환율이 또 올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파월이요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동향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동성에 청구서가 날라온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고깃집에서 회식을 해요. 먼저 와서 먹고 있는 사람들 생각 않고 막 소고기 시켜 먹어요. 막 먹다가 이 사람들 배불러서 가요. 다음에 온 사람들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 청구서 다 내는 거예요. 앞에 배불리 먹고 빠진 놈은 소고기 비싸게 처먹고요. 마지막에 먹은 사람들은 고기가 다 떨어졌는데 해가지고 앞다리살 한 100g쯤 구워 먹었을 때 이제 마감해야 됩니다. 청구서 내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 것까지 다 청구서를 내요. 근데 안 내면 무전지식으로 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평균 금리 올라가고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다. 결론. 악재는 효과 없을 것. 호재가 되는 것들 있죠. 규제 완화 같은 것들. 이거는 집값 오를 것. 심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근데요. 악재가 효과 없는 이유가 여력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호재로 심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여력이 생겨요? 없던 여력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요거 얼마 없을 것 집값 떨어지니까 없을 것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도와주지를 않네요. 집값 떨어지면 절대 안 되죠. 자기가 팔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주는 사람이 청구서를 대신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저기 소고기 배불리 먹고 가네 공짜인 것 같네 하고 들어갔다가 그 돈 다 물어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